세컨스탁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일 바쁩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국을 했는데요. G7 회의 참석차 출국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고 첫 번째 해외 방문,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G7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중동에도 또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을 했죠. 이 관세 관련해서도 여러모로 계속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해내게 될 것인가. G7 회의 전반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은 G7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 G7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 5가지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논의 예상이 좀 이야기가 불가피하게 나올 것 같고요. 뭐 종전이든 휴전이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 논의는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종전이 된다고 해도 인프라를 새로 이제 재건하기 위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종전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또 지원할 것인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중국 공급망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반도체와 AI라고 좀 썼습니다만은 이 첨단 산업에 집중된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미국이 원하는 바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첨단 산업 제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픈 부위죠. 관세 유예 시한 도래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관세 일단락된 부분은 아닙니다. 90일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뭐 2달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지금 엄포도 났지 않습니까? 뭐 줄 세우기라고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랑 협상 안 하면 당장 관세 때리겠다. 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정치적 외교 비즈니스가 좀 발휘돼야 되는 G7의 공론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미중 긴장 가능성 고조죠. 사실 뭐 중국과의 협상이 불거지거나 나빠진 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화두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거시관점인데, 글로벌 금리의 정책 변화 논의가 좀 있겠죠. 예전만큼 달러의 위상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특히 뭐 달러 인덱스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고요. 물론 달러 인덱스에는 유로의 비중이 가장 많고, 유로 강세가 가는 이유는 당연히 재정적자 지출로 인한 채권 발행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지금 달러의 위상이 예전만 못합니다. 달러 약세 또는 어떤 강세 영향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의 기대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장에서 그 친환경 기조를 조금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글로벌 기조는 좀 다른 쪽이죠. 그래서 기후 에너지 정책 연결이 좀 이야기가 나온다면 펀더멘탈 변화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데 뭐 3가지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공식 회동 타진 가능성이고요. 뭐 아까 잠깐 저도 뭐 이사님께 여쭤봤지만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비공식 회동이라는 건 각 정상과 비공식으로 하나씩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을까 여부. 네, 그렇죠. 뭐 미국 대통령을 정말로 뭐 40초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나쁜 또 악재적인 훈풍이 또 불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고 오는 게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역 관세 에너지. 우리나라도 이런 공론회장을 통해서 정상 외교들이 만났을 때 뭔가 그 협상 중심의 외교력이 좀 발휘되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만약에 패싱 당하게 되면 의미 없죠.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고 올 것이냐. 뭐 방위분담금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반도체 어떤 자동차 협력 논의가 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얻어와야 될 이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저는 당면한 과제 중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 분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갑자기 생기기도 했고
이 사태는 그동안 이란과 그 협의해오던 유럽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미국이 끼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쪽에 하나의 그 천연가스 수급을 위한 이 프락시로서 카타르나 이란 쪽을 많이 생각해왔던 유럽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이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캐나다, 미국은 관심 없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쪽에도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란의 어떤 제재를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없잖아요. 이미 제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과연 이란과 어떤 결론을 맺을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란은 과연 레드라인을 넘을 것인가. 이란은 레드라인은 너무 뻔하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공격받고 공격하는 것 자체야 뭐 국제 시장에서 누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군을 공격한다든지 그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뭐 이란이라는 국가는 정말로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발표된 그 이란 쪽의 그 코멘트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바운더리를 치고 있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빨리 미국이 개입해서 이 상황 좀 어떻게 끝내줘라 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꽃놀이패를 쥔 상황에서 자기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알아서 나서서 공격해줬는데, 그러면 원자력과 관련된 핵 협상에 있어서 자기가 유리한 패를 쥐었는데 이걸 뭐 굳이 멈출 이유가 없는 상황이니까 주변에 누가 막 자극을 해서 빨리 끝내자, 유가 올라가는 거 너도 별로 즐기지 않지 않느냐 라는 어떤 그런 자극이 필요하니까 아마도 유럽 정상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을지 정도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7월 9일이라고 하는 레드라인이 있으니까 과연 일본, 뭐 그 다음에 유럽, 이번에 이제 하나의 옵저버로 참가한 한국 등 주요 이제 미국과의 교역 대상국들이 어느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미국을 뭐 압박하는 그림은 아니더라도 미국과 좀 빠르게 협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그림을 만들어낼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EU나 일본과 이런 쪽과 어떤 이 컨센서스를 마련할 수 있는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뭐 유가도 반영하겠지만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시장이 뭐 연초부터 좋았고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더 좋아졌는데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여서 뭐 이런 큰 레드라인을 넘는 그런 변수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 G7과 관련돼서 우리가 크게 뭐 긴장해야 될 만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7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현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각각 시각을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증시가 좀 괜찮아질까? G7을 통해서 뭔가 조금 시장의 이 하락 움직임이 멈출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세부적인 어떤 현안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G7 수혜주는 어떤 쪽을 봐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 한편으로는 G7 지금 뭐 러시아, 중국 그 어떤 이슈 있는 국가들이 사실은 포함이 안 돼 있고 G7의 명성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찻잔 속의 태풍처럼 좀 잠잠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민주 전문가님,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 증시와의 접점은 어떤 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 접점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책 국내 이 파워와 그 다음에 G7 회의에 갔을 때 그 중동 리스크와 관세 영향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얼마만큼 주도력이라든지 장악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질문지를 던져보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각 의뢰관계에서 의뢰관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각국의 정상을 만나고 오기만 해도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고요.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의 인물을 보는 게 아니고 국가를 대상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패싱당하고 그냥 만나지도 않고 왔다? 그러면 의미 없죠. 사실 여기서 기대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부양책이나 기대감으로 증시 자체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책이 글로벌 리스크를 얼마만큼 상쇄시켜줄 수 있느냐가 사실 본질이겠죠. 그러면 저는 금주에는 과연 이 중동 리스크가 있고 뭐 확전 우려도 있지만 과연 정말로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매크로 변수 중에 미국 양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로 예정돼 있죠. 그때까지는 좀 조정 국면을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자체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는데 거의 다 동의하는 쪽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 네. 각도 자체가. 그래서 저는 2750선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놓은 상태고요. 이 조정을 열어놨을 때 이제 어느 섹터가 조금 견디면서 가느냐, 내지는 또 스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뭐 유가 종목이라든지 해운 종목이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따 뭐 뒤에 호르무즈 해협 등등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스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일정 부분은 기본적 골자는 조정을 좀 예단하고 있고요. 예상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부양책 G7 이후에 만약에 돌아와서 일정 부분 뭔가 각국 정상도 만나고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국내 온다면 더더욱 조금 더 우리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은 국내 증시 이번 G7 어떤 영향 미칠 걸로 보세요? 네, 일단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전환될 거라는 전망은 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 전망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지만 뭐 바꿀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그 시점이 정확하게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이번 주 내일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증시 전략은 딱 한 가지죠. 약간 흥분해 보이는 방산주를 팔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방산주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고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뭐 함부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 이게 전 세계 전쟁으로 다시 번져서 정말로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면 방산주고 뭐고 다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지금 방산주가 요동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다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한 2주 정도 공격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네. 그러면 방산주의 위치는 더 하늘로 날아갈까 아니면 지금 날아가는 정도에서 멈추고 하락 변동성이 커질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실적도 다가오고 있는데 하락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수주 소식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관심이 될 텐데 저의 관심주는 만약에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그때는 유도무기 관련 쪽 종목군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뭐 얘기 드리지 않았지만 G7에 해당하는 국가도 않았지만 저는 뭐 사우디나 이런 국가들도 은근히 미국의 압박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우디가 지금 그 미래 2030 전략 꾀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홍해 지역 쪽에 지금 개발해 놓은 것들에 이란 미사일 하나 떨어질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사우디도 지금은 뭐 별말 안 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적성 국가에 가까운 이란이 망가지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란이 정말 뭐 머리가 약간 어떻게 돼서 여기저기로 막 미사일 날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건 사우디 미군 기지, 그다음에 사우디의 유전 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막 건설되고 있는 사우디의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을 만약에 공격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빈살만이 생각하는 2030은 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방산주를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잘 매도하고 네. 반대로 지금 그 전쟁 이슈 때문에 또 갑자기 뭐 급락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런 종목군들로 좀 옮겨 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 전문가님 오늘 보는 섹터는요? 네, 유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 업종 알려주세요. 네, 저도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방어적 성격의 종목군들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2차 전지가 저는 뭐 방어주는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봐서 2차 전지가 펀더멘탈은 따라오지 않는데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정유, 석유도소매 급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직전 거래일 상품시장에서 유가 7% 급등했습니다. 계속 투자 아이디어로 삼아볼 수 있을지 김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그 유가에 대한 상승폭의 130불, 오늘 JP모건 120불이 나와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게 되면 120불에 육박할 수 있다. 저는 뭐 그것에 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고요. 최대치는 일단 뭐 85불 정도 1차적으로 잡아놨고요. 2차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한다면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95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유가를 다룬 이유는 뭐 아침에 이사님도 가끔 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정제마진 이야기를 좀 하셨었어요. 그 정제마진, 이 중동 리스크가 없더라도 정제마진이 올라가는 쪽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관해서 좀 동의를 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의 리스크가 주말을 통해서 지켜본 결과 예전과는 틀린 게 몇 가지 발견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중동의 압박이 미국에 통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 이 친미 국가의 성향 국가를 그 사우디 왕조를 만들어준 것도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골자를 간단하게만 좀 보게 되면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란 헌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국가 자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 문제를 떠나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뒷배를 든든하게 믿고 트럼프는 더더욱 이스라엘을 좀 지지해줘요. 뒷배를 믿고 군사시설을 지금까지 타격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군사시설 타격을 넘어서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작년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만 작년과 달라진 점이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핵시설 공격을 했는데 과연 이란의 대응책인데 국민 정서 때문에 약간의 맞대응을 할 것이다가 지난 금요일 날 내용이었거든요. 맞대응했어요. 이게 이제 확전으로 가게 되면 정말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핵시설에 대한 건든 부분 이러면 이제 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미국이 이제 부랴부랴 아침에 또 약간 진화를 좀 하고 확전기로로 가는 걸 양국과 뭐 통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면서 유가 차트 모습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이미 진정 국면으로 크루드 오일이 좀 가고 있거든요. 장대 운봉이 좀 서서 가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저도 뭐 확전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지역은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 확전으로 간다는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차단이거든요. 어찌됐건 전체 물동량이 20-30%가 거기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촉발 요인은 커진다면 유가 해운 관련을 뭐 자극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유가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S-오일입니다. 그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반론의 여지가 없이요. 정제 마진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중동 리스크가 완만하게 해결되더라도 S-오일은 간다는 쪽이고요. 나머지 종목 쪽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GS 여기도 사실은 유가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지주사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스몰캡 종목으로 원유 도소매 사업을 하는 쪽으로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두 가지가 좀 레이더에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문득 생각이 나는 쪽인데 극동유와 그리고 밑창석유 정도까지는 뭐 그런대로 기술적인 것과 실적 대비했을 때 나쁘지 않은 쪽이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거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유가에 관련해 가지고 중동 리스크의 지속성이 길어질 것 같다 판단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신규 진입을 하시는 거고 아 나는 좀 짧은 기간에 일단락 되어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내지는 저는 이 금주 내내는 제가 봤을 때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란의 대응책이 뭐 미사일 이제 교전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뭐 재래식 무기에 몇 가지 신무기를 조금 집어넣어서 아이언돔을 돌파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 이스라엘도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미국은 이미 뭐 이라크 대사관 철수할 때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공격은 예상했다는 결과물로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갈지 제가 만약에 이란이라면 이란 외교부라면 전쟁은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것 같거든요. 그게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라든지 해운 종목들은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실적에 따른 선별화는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고 또 안정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지금 뭐 때론 싸워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유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 석유 도소매까지 두루두루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은 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2차 전지를 이 타이밍에 가져오셨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신기한데요. 어떤 쪽 주목하신 거예요? 네, 일단 펀더멘탈은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죠. 최근에 계속 소외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대거 늘었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판매가 오히려 감소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미국에서 좀 늘긴 했지만 미국도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 상황. 뭐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 그 공장들의 가동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판매치 이런 것들이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신규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물론 정책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가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버는 돈이 없는데 신규 투자를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정부의 그 첨단 산업 지원책 쪽에서 뭐 반도체야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바이오도 뭐 일부 기업들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2차 전지에도 보조금이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만약에 2차 전지가 반등한다면 그런 어떤 투자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등할 여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수요가 상반기에 당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워요. 아예 상반기가 좋지 않았으면 관세 끝나고 하반기에 늘어날 기대를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상반기에 여러 가지 그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까봐 먼저 당겨간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유럽도 하반기에 뭐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야 뭐 원래 그렇고 중국은 우리가 뭐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미국도 뭐 탄력적으로 보조금 없어지는 상황에서 올라오긴 어려우니까 그나마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나 이런 거는 좀 좋아질 수 있어도 배터리 전체의 큰 흐름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면 그동안 정말 지겹게 빠진 그 주가 때문에 반등 개연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그 유상증자를 했던 삼성 SDI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는 뭐 각자의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추가적인 자금 수요에 여력이 생긴 업체들이 반등을 시작하고 있다가 첫 번째 주목할 포인트. 정부에 일단 보조금이 나오게 된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아무 쪽에나 뿌릴 수는 없죠. 그래서 개별 기업 모두에게 뿌려주기보다는 될 만한 기업들을 뿌려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투자 여력이 있고 추가적인 투자 공간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뭐 수지 기업들도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혜인 전문가의 개장점 관심주 알려주세요. 네, HMM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LGU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네, HM은 지금 호가창에서도 플러스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가면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뭐 따라가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특히 그 KK모건 산업은행 지분 이런 거 생각한다면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H&M은 좀 감소 추세거든요. 작년만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2, 3년 전하고 비교하면 뭐 절대적으로 감소한 쪽이고 실적이 뭐 늘어나지 않는데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단지 그 중동 리스크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가장 아플까? 정말 확전기로로 갔을 때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 패드를 각각 얻을 수 있을까?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을 이용한 호르무즈 해협을 원활하게 차단하는 게 가장 아플 것 같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이 레파토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해운주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대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이제 거기 원유 운반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모멘텀으로 H&M의 어떤 반등세고요. 오늘 대체거래소에서도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차단하게 되면 역시나 이제 보험료 상승이 좀 있거든요. 요즘에 그 부분을 첨부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항로를 우회해야 돼요. 네. 아니면 또 서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프리미엄 운임 수급의 어떤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죠. 네. 이 부분은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던 일이 아니고 뭐 늘상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차단하면 해운주들이 좀 뛰는 결국은 단기 모멘텀 구간이 좀 도래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H&M을 가지고 계시거나 해운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겠지만 사실상 지수가 이렇게 갈 때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성장주에 따른 그 성장주로 신규 자금이 좀 유입돼야 되는데 여기 또 빈 공간 메꾸기가 여기서 나와버리면 자꾸
자꾸 딜레이가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인 뭐 바람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의 상황을 본다면 금주 내내 해운 종목이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대장주의 흐름을 좀 주목해보자는 차원 속에서 H&M을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따라가는 매매는 아닌데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세요? 네, 뭐 일단 그 업사이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하단이 한 30% 정도 남아 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되게 된다면 3만 원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운주 보시는 분들은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뉴스를 더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U 플러스입니다. 이사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면 뭐 공격적인 종목군들도 좋은데 뭐 급등하는 종목 따라갔다가 뭐 장중에 이제 반작용 나타나면 또 바로 사자마자 물릴 수도 있으니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방어적인 종목도 편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신주 중에서는 저는 뭐 KT를 가장 대장주로 꼽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주가는 뭐 한 6개월째 그 자리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뭐 주가가 조금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LGU 플러스가 아닌가. 뭐 일단 실적 개선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5G 가입자가 SK 쪽이 줄면서 빠르게 좀 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수치가 SK 사태가 발표되기 전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만 보면 여전히 SK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LGU 플러스가 꼴등인데 그 SK 사태가 벌어진 이후의 수치를 한번 집계해보면 6월달 이후 수치를 한번 집계해보면 아마 이게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긍정적 모멘텀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해당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적만 개선되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수급도 꾸준하게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중심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부의 정책에도 맞고 시장 대비 방어적 성격도 있고 뭐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 국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이 종목은 수급 개선, 이익 개선 두 가지 측면에서 또 시장의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 또 신규 매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H&M 그리고 LGU 플러스 조금은 색깔이 다른 두 종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체크앤스탁 함께했습니다.